안녕하세요. 사랑과 은혜입니다. 오늘은 김삿갓 이야기를 낭독해 드립니다. 김삿갓의 정처 없는 방랑길에는 온갖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세상은 넓고 사람들은 많기 때문일까요? 동가씩 서가숙하며 거린 신세가 되어 여기저기 살아가려니 굳은 일을 더 많이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가끔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 신세를 지기도 하고 또 예기치 않은 좋은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시인인 김삿갓에게 붓과 벼루와 먹은 언제나 꼭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건입니다. 그런데 목당 노인을 만나 그 귀한 먹을 2개를 사고 게다가 노인이 직접 만든 벼루까지 얻어가지고 다시 길을 떠나는 김삿갓은 그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요. 그는 어느 때보다 기쁘고 신이 나서 걸음걸음에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해가 저물어오자 김삿갓은 다시 하룻밤 묵을 곳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기와집 대문 앞에서 하룻밤 묵을 것을 요청하는데 한 노인이 안에서 나와 거드름을 피운 것이었습니다. 김삿갓은 그 노인의 태도에 모욕감을 느꼈지만은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인인 김삿갓은 오직 한 수 시로서 건방진 노인을 신랄하게 비꼬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이제 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스무나무 및 쉰밥. 석양 무렵에 잠자리를 찾다 보니 저 멀리 산기슭에 커다란 기와집이 한 채 보였다. 옳다 됐다. 오늘 밤은 저 집에서 재워달라고 해야지.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며 가까이 다가와 보니 커다란 기와집 마당 모퉁이에 별당 비슷한 초가집이 한 채 있는데 그 초가집에서는 책 읽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저 별당은 부자 양반이 자식들을 위해 따로 지은 독서당인가 보구나. 가까이 다가와 보니 초당은 방문이 활짝 열려 있는데 방 안에서는 15, 16세가량 되어 보는 소년이 머리에는 방관을 쓰고 손에는 장죽을 든 채 맹자책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듯 읽고 있었다. 어린 놈이 방관을 쓴 것은 장가를 간 양반이라는 증거이리라. 그건 그렇다 치고 글 읽는 놈이 손에 담뱃대를 들고 있는 것은 무슨 해괴한 짓인가. 김삿갓은 아니고 온 생각이 들어서 즉석에서 그 소년을 비꼬아주는 시를 한 수를 벗다. 관을 쓰고 장죽을 든 양반집 아이가 새로 사온 맹자책을 소리질러 읽고 있네. 한낮에 원숭이의 손자가 태어났는가. 황혼의 개구리가 울어 쌌는 것 같구나. 눈꼴이 쉬어 볼 수 없기에 발길을 돌리다 보니 때마침 기와집 대문 안에서 70 가까운 늙은이가 나오고 있었다. 그런데 그 늙은이는 머리에는 방관을 쓰고 몸에는 마고자 대신에 개 가죽으로 만든 털 등걸이를 입고 있었다. 추운 지방에서는 늙은이들이 개털 등걸이를 입고 다니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소위 양반이랍시고 거드름을 피우는 늙은이가 개 가죽을 몸에 감았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꼴불견이 아닌가. 양반은 양반이되 개 같은 양반이란 말인가. 김삿갓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 웃음을 참아가며 노인에게 정중히 말을 걸었다. 저는 지나가던 과객이올시다. 날이 저물어 댁에서 하룻밤 재워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늙은이는 그런 말은 들은 척도 아니하고 자네는 어디 사는 귀인인가? 하고 사람을 멸시하는 태도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시골서 양반 행세를 하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모양이었다. 김삿갓은 자기도 양반임을 알려주려고
짐짓 이렇게 대답해 주었다. 저는 서울 사는 양반 태생이온데 세상 구경을 다니는 길이옵니다. 뭐 자네가 양반 출신이라고? 그렇습니다. 상놈은 아닙니다. 그래. 늙은이는 몹시 못마땅한지 김삿갓의 얼굴을 요모조모로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자네가 양반이라면 어째서 양반의 예절을 그렇게도 모르는가? 하고 이번에는 시비조로 나온다. 물어 보나마나 재워주지 않으려고 생트집을 잡는 것이 분명하였다. 제가 예절을 모르다니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서로마, 자네가 양반이 분명하다면 행실도 양반다워야 할 게 아닌가? 사태가 그 지경이 되고 보니 김삿갓도 오기가 없을 수 없었다. 제 행실에 뭐가 잘못된 점이 있사옵니까? 물론이지. 자네가 양반의 예절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늙은 양반인 나에게 응당 큰 절을 올려야 할 게 아닌가? 김삿갓은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복받쳐 올랐다. 시골 구석에서 소작인을 상대로 양반 행세를 하며 절받는 버릇이 생겨서 누구한테나 꼭 절을 받아야만 심성이 풀리는 성 싶었기 때문이었다. 양반에게는 꼭 큰 절을 올려야 한다는 예절이 도대체 어느 예전에 나와 있더란 말인가. 그러나 김삿갓은 잠자리를 놓고 싶은 마음에서 저는 아까 노인장을 처음 배웠을 때 머리를 숙여 인사를 분명히 올렸습니다. 그러나 꼭 큰 절을 받으셔야 한다면 지금이라도 큰 절을 올리겠습니다. 하고 땅바닥에 넙주간이 엎드려 큰 절을 올려 보였다. 그러면서도 안 잊고 온 생각만은 참을 수가 없어 주인 양반에게 이렇게 말했다. 노인장께서는 양반을 무척 대견스럽게 여기시는 모양이니 제가 양반에 대한 시를 한 수 지어볼까 합니다. 주인 늙은이가 만약 풍류를 아는 진짜 양반이었다면 시를 짓겠다는 김삿갓의 제안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글에는 관무식인지 벼랑간 당황한 빛을 보이며 손을 설레설레 내젓는다. 사람아, 절이나 있으면 됐지. 누가 시를 짓자고 하던가. 김삿갓은 그럴수록 미운 생각이 들어 주인 늙은이를 비꼬아주는 다음과 같은 시를 읊었다. 이런 양반 저런 양반 무슨 양반인지 알다가도 모르겠소. 조선에는 세 가지 양반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락김씨가 최고 양반이지요. 나는 천리 밖에서 찾아온 양반인데 당신은 팔자가 좋아 부자 양반이던가. 그대가 진짜 양반을 싫어함을 보니 손님은 주인 양반의 본색을 알만하도다. 호랑이 없는 고을에서는 너구리가 호랑이 행세를 한다고 하던가. 양반 행세를 하는 시온 늙은이를 신랄하게 비꼬아준 시였다. 그러나 개털을 뒤집어 쓴 주인 늙은이는 시를 알 턱이 없어 이 사람 누가 자네들 시를 지으라고 하던가. 나는 다만 양반이면 양반답게 예절을 갖추라고 훈계를 했을 뿐인데 하고 아직도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야말로 개가죽을 뒤집어 쓴 늙은이의 개떡 같은 소리였다. 노인장의 말씀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양반 타령은 그만하십시다. 오늘 밤 잠자리는 제공을 해주실 겁니까? 어쩔 겁니까? 김삿갓은 그 이상의 객담이 필요치 않아 단도직입적으로 응답을 강요하였다. 그러자 주인 늙은이는 대뜸 고개를 내젓는다. 우리 집에는 대강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 재워줄 수는 없네. 다른 집으로 가보시게. 김삿갓은 짐작은 못한 바는 아니었지만은 그렇게까지 몰인정하게 나올 줄은 몰랐다. 화가동에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데 때마침 그 집 개구멍에서 삽살강아지가 한 마리 기어나오고 있었다. 김삿갓은 그 강아지를 보자
부랴부랴 강아지 앞으로 달려가 넙죽하니 큰 절을 올려 보였다. 개털 등걸이를 입은 주인 늙은이가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란다. 이 사람아, 자네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아까는 할아버지 양반에게 큰 절을 올렸기에 이번에는 손자 양반에게 큰 절을 올린 것입니다. 주인 늙은이는 그 말을 듣고 노발대발 길길이 날뛰며 호통을 지른다. 이놈아, 네 놈이 나를 강아지 할아버지로 취급하고 있단 말이냐? 개 가죽을 뒤집어 쓴 그 할아비의 그 손자올시다. 김삿갓은 크게 웃어 싸우며 손살같이 주랭랑을 치기 시작하였다. 한평생 요리거식을 계속한다는 것은 이만저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어쩌다가 인심 좋은 사람을 만나 상객 대접을 받는 경우도 노상롭지는 않지만은 인심 사나운 사람을 만나면 잠자리는커녕 밥을 굶는 경우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풍찬 노숙을 할 수밖에 없다. 자주 굶다 보니 굶는데도 이력이 생겨서 두세 끼쯤 굶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굶기를 밥 먹듯 해오는 것이 그의 생활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김삿갓은 어떤 기아에 부닥쳐도 남을 원망하거나 미워한 일은 한 번도 없었다. 다만 하늘을 우러러보며 허허허허 내 벌자가 고약하기도 하구나 하고 너트웃음으로 체념을 해버릴 뿐이었던 것이다. 어느 여름날에는 이틀씩이나 꼬박 굶다가 사흘 만에야 처음으로 밥 구경을 하게 된 일이 있었다. 그런데 스무나무 아래에 주저앉아 밥을 먹으려다 보니 그 밥은 몇 달 전에 지은 밥인지 파리가 쉬를 쓸어 부더기가 득실거리는 것이 아닌가. 아무러한 김삿갓도 이때만은 밥 준 사람이 원망스럽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는 시를 다음과 같이 읊어갈겼다. 스무나무 아래에서 서른 나그네가 망할 놈의 마을에서 쉰 밥을 먹노라. 사람으로서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차라리 집에 돌아가 서른 밥을 먹으리. 이 시는 물론 한시 격에 꼭 들어맞는 시는 아니다. 20수는 스무나무를 말하며 30객은 서른나무를 말하며 40초는 망할 놈의 마을을 뜻하며 50반은 쉰밥을 뜻하며 74는 이런 일이라는 뜻으로 썼고 30반은 서른밥이라는 뜻으로 쓴 것이었다. 김삿갓은 생활 자체가 자유분방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시에 있어서도 격식형에 있는 일이 없었다. 누가 뭐라거나 제멋대로 읊어갈기는 것이 그의 시세계의 특색이었던 것이다. 김삿갓은 단연간의 경험으로 미뤄봐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인심이 야박하고 가난한 사람일수록 인정이 풍부하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부자들은 자기를 상실한 채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지만은 가난한 사람들은 비록 물질적으로는 가난을 망정 사람답게 살아가는 증거가 아닌가 싶었다. 그러고 보면 부자가 된다는 것도 덮어놓고 찬양한 일만은 아닌 것 같았다. 사람이 부해지면 교만하고 사치해지기 쉽다는 말이 있다. 개가죽을 뒤집어 쓴 늙은이가 엉뚱하게도 양반 행세를 하면서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것은 바로 그런 경우가 아닐까 싶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 김삿갓은 어느 부잣집을 찾아갔다가 다음과 같은 일을 당한 일이 있었다. 김삿갓은 이날도 산을 넘고 또 넘으며 이 산 저 산을 골고루 구경하다 보니 어느덧 해가 서산에 기울어가고 있었다. 오늘 밤은 또 어느 집에서 신세를 져야 하는고. 해걸음에 산모퉁이를 돌아오다 보니 저 멀리 산기슭에 제법 커다란 기와집이 눈에 띈다. 오늘 밤의 잠자리는 그 집에서 구할 밖에 없을 것 같았다. 그 집 마당으로 다가오니 머슴인 듯 싶은 젊은이가 마당을 쓸다 말고 김삿갓에게 묻는다. 누구를 찾아오셨습니까? 나는 길 가던 나그네요. 하룻밤 신세를 지고 싶으니 주인 어른한테 나의 뜻을 좀 전해주시오. 머슴은 대뜸 머리를 가로잡는다.
저희 집 초시어른께서는 성미가 워낙 괴팍하셔서 그런 일이라면 저는 말씀드릴 수가 없사옵니다. 손님께서 주인 어른한테 직접 말씀해 보십시오. 모습이 그렇게까지 말하는 것을 보면은 초시어른이라는 사람은 이만저만 까다로운 노인이 아닌 점 싶었다. 예, 여보시오. 당신이 말에 안 될 일이라면은 내가 말한다고 되겠소? 제가 섣불리 나섰다가는 괜한 벼락만 맞게 됩니다. 그렇다고 날이 저물었으니 다른 데로 가실 데도 없지 않습니까? 모습은 마음이 무척 착한 사람인지 자기 편에서 민망스러워하다가 참 지금 사랑방에는 산 너머 이자수 어른께서 와 계시옵니다. 그 어른이 돌아가시기 전에 주인 어른을 찾아뵙고 부탁하십시오. 그러면 초시 어른이 거절을 하시더라도 그분이 옆에서 많이 도와주실 것이옵니다. 그리고 모습은 뒤미쳐 이런 말까지 귀띔해주는 것이었다. 저희 집 영감 마님께서는 손님에 따라 대접하는 격차가 매우 심하시옵니다. 손님을 상객으로 대접하고 싶을 때에는 저에게 저녁상을 내오라고 명령하실 때 손으로 이마를 쓸어 보이시고, 중객으로 대접하고 싶을 때에는 손으로 콧등을 어루만져 보이시고, 하객으로 취급하고 싶을 때에는 손으로 수염을 쓸어내리도록 되어 있답니다. 손님이 만약 상객 대접을 받고 싶어는 무슨 수단을 써서든지 주인 어른께서 손으로 이마를 어루만져보게 하시옵소서. 그렇게만 해주시면 제가 진수성찬을 차려내오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하도록 주인 영감과 약조가 되어 있는 모양이구려. 물론 있죠. 초시어른의 분부가 없다면 제가 어찌 감히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김삿갓은 그 말을 듣고 코웃음을 쳤다. 주인 늙은이가 어떤 인물인지는 몰라도 무척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었다. 나이살이나 먹은 늙은이가 무슨 주책을 묻도록 하필이면 하인배와 짜고서 내 집을 찾아온 손님에게 차별 대우할 궁리만 하고 있단 말인가. 대문 앞에서 주인을 부르니 60이 넘어 보이는 요관을 쓴 늙은이가 방문을 열고 내다보며 소리를 지른다. 대문 밖에 누가 왔는가? 김삿갓은 대문을 밀어젖히고 앞마당으로 들어서며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한다. 저는 지나가던 과객이올시다. 날이 저물어 하룻밤 재워주셨으면 합니다. 뭐라고? 내가 귀가 멀어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말이지. 저는 지나가던 나그네 올시다. 날이 저물었기에 하룻밤 재워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김삿갓은 귀가 멀었다는 말이 사실인 줄 알고 목청을 돋우어 크게 외쳤다. 그러자 초시 영감은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내가 귀가 멀어서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말이지. 볼 일이 있거든 다른 집으로 가보게 하고 말하더니 숫째 방문을 닫아버리는 것이 아닌가. 김삿갓은 기가 막혔다. 재워주고 싶지 않으면 정정당당하게 거절할 일이지. 하필이면 남부럽게 생긴 핑계 댈 이유가 어디 있단 말인가. 이 집 모습이 조금 전에 저희 집 영감마님은 성미가 몹시 괴팍스러우신 어른이라고 귀띔해주던 이유를 이제야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이러나 저러나 거절을 당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닌가. 그리하여 대문 밖을 막 나서려고 하는데 방 안에서 이 사람아, 저물녘에 내 집에 찾아온 행객을 쫓아낸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린가? 어서 손님을 방으로 들어오시게 하게 하고 주인을 나무라는 소리가 들려오더니 뒤미쳐 60이 넘어 보이는 노인이 방문을 열고 내다보면서 김삿갓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여복의 젊은이 다른 데 가실 생각 말고 이 댁 사랑해서 하룻밤 쉬어가도록 하시게. 아까 모습이 말하던 산 너머 이자수 영감님이란 바로 그 노인의 모양이었다. 김삿갓은 약간 멋쩍은 느낌이 들었지만은 눈 딱 감고 사랑방으로 들어와 주인 양반과 이자수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다. 초시를 지냈다는 주인 늙은이는 친구의 월권행위가 비위에 거슬리는지 김삿갓의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하고 숫째 외면을 해버린다. 주인이 그러거나 말거나 이자수는 주인에게 이런 농담을 하였다.
여보게 초씨, 아무리 생각해도 자네의 귀처럼 보배로운 귀는 이 세상에 둘도 없을 걸세. 내 귀는 별로 잘생긴 귀가 아닌데 어째서 보배란 말인가? 이 사람아, 생각을 해보게나. 자네의 귀는 이로운 말은 잘 들어도 해로운 말을 하게 되면 금시로 귀머거리가 되어버리거든. 세상에 그런 보배기가 어디 있겠나, 안 그래? 이저수라는 노인이 주인 친구를 신랄하게 비아냥거려대는 바람에 김삿갓은 입을 감싸쥐고 웃음을 참았다. 주인 영감은 친구의 농담에 비위가 상했는지 입을 굳게 다문 채 말이 없었다. 이저수 영감님은 여전히 빙글빙글 웃어대며 이번에는 친구를 이렇게 놀려대고 있었다. 전에는 몇 살이나 먹어야 철이 들겠나. 조금 전에는 귀머거리 행세를 하더니 이번에는 벙어리 행세를 하려더니 그려. 그러자 주인 영감이 벼랑간 고함을 지른다. 너 같은 놈은 꼴도 보기 싫다.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버려라. 그러나 이저수 영감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이 구두쇠야, 친구한테 저녁 한 끼 대접하면 어느 하늘이 벼락을 친다더냐. 이왕 늦었으니 오늘은 내 놈한테 저녁을 얻어먹고 그리고 돌아가야겠다. 내가 벼락을 맞을 걸세. 너 같은 놈한테는 저녁을 먹여줄 수가 없다. 그리 알고 냉큼 꺼져버리란 말이다. 평소에도 가깝게 지내는 사이인지 주고받는 농담이 사뭇 험상스럽다. 마침 그때 방문 밖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머슴의 목소리로 영감마님, 일량보기를 하오리까? 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닌가. 김삿갓은 일량보기라는 말을 듣는 순간 무슨 말인가 싶어 어리둥절하였다. 그러나 다음 순간 일량보기는 진지상 올리오리까라는 말의 은어임을 대뜸 알아차릴 수가 있었다. 왜냐하면 일량보기를 한문 글자로 바꾸면은 일량보길이 되겠는데 그 네 글자를 두 자씩 합쳐보면은 밥식자와 윗상자가 되어 식상, 즉 밥상 올린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었다. 주인 영감은 머슴과 미리 약속해둔 것이 있는지 머슴이 일량보길 하오리까 하고 말하자 즉석에서 월월 선선거든 하고 대답하는 것이 아닌가. 월월 산산이라는 네 글자를 두 글자로 압축하면은 봉출, 즉 친구가 돌아가거든 이라는 뜻이 된다. 다시 말하면 친구가 돌아가거든 밥상을 배우라는 뜻이었던 것이다. 주인 영감은 얼마나 고두쇠인지 평소에 머슴하고 그런 일까지 은어로 약조해둔 것이 분명해 보였다. 그러나 이저수 영감도 워낙 눈치가 빠른 영감인지라 그들의 은어를 알아듣지 못할 리가 없었다. 이저수 영감님은 즉석에서 알아듣고 대뜸 네 놈이야말로 녹자 화중이로구나 하고 실용적으로 외친다. 녹자 화중이라는 네 글자를 두 글자로 압축을 하면 저종, 즉 돼지 같은 놈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다. 은어로 주고받는 말들이 그 지경에 읽어보니 김삿갓도 한마디쯤 말참견이 없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즉석에서 똑같은 수법으로 이렇게 말했다. 두 분 말씀을 듣고 보니 참으로 정구죽천이얼시다. 정구죽천이라는 네 글자를 두 글자로 줄이면 가소가 된다. 진실로 가소롭기 짝없는 일이라는 뜻으로 말했던 것이다. 주인 영감은 비밀이 탄로된 것이 망신스러운지 이저수 영감을 정면으로 나무란다. 이 늙으렁이 같은 좌스놈아, 내 놈 때문에 내가 우라통이 터질 노릇이로다. 가라면 냉큼 꺼져버릴 일이지 뭐 때문에 꼬원 보리자루처럼 넙죽하니 주저앉아서 지랄이냐. 그러나 이저수 영감도 눈썹을 까딱하지 않고 있는다. 이놈아, 네 놈이 무슨 소리를 하든 간에 나는 저 손님과 함께 저녁을 얻어먹기 전에는 죽어도 가지 않겠다. 내가 가버리면 내 놈은 저 손님의 저녁을 굶길 게 아니겠느냐. 이저수가 억지로 설마 손님을 굶기게 하려마는 이저수는 그런 농담을 거침없이 씹으려대고 있었던 것이다. 주인 영감은 어쩔 수가 없는지 죽일 놈 같으니라고. 그리고 이번에는 문 밖에다 대고
여봐라 거기 누구 없느냐 하고 외친다. 저녁상을 내오려고 하는 모양이었다. 김삿갓은 조금 아까 머슴한테서 들은 일이 있는지라 이자수와 나는 과연 어떤 대접을 받게 될 것인가 매우 흥미로웠다. 주인 영감이 손으로 이마를 만져보게 해놓으면 상객 대접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야비하게 그런 속임수까지 써가면서 상객 대접을 받을 생각은 꿈에도 없었다. 주인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하인이 부랴부랴 문 밖에 대령한다. 영감마님 부르셨사옵니까? 뜻보냐 문 좀 열어라. 문을 여는데 보니 문 밖에 서 있는 득보라는 하인은 아까 김삿갓에게 귀뜸을 해주었던 바로 그 모습이었다. 득보는 김삿갓과 시선이 마주치자 눈인사를 건네며 자기 손으로 이마를 만져보았다. 상객 대접을 받으려거든 주인 영감이 이마를 만져보게 하라는 암호인성 싶었다. 득보라는 모습은 초면임에도 불구하고 김삿갓에게 각별한 호의를 보여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김삿갓은 남의 집 머슴꾼의 호의를 이용해 상객 대접을 받을 생각은 없기에 그냥 웃어 보이기만 하였다. 이저수 영감이 얼른 주인을 대신하여 득보에게 명령을 내린다. 오늘은 네 댁에 귀객이 오셨으니 저녁상을 푸짐히 차려내오도록 하게 안에 들어가 안방마님한테 그렇게 전하게. 그러자 주인 영감은 코웃음을 치면서 미친놈 이 집이 네 집인데 네 놈이 남의 집에서 감 놓아라 배 놓아라 마음대로 짓거려 대느냐. 그리고 콧등을 슬쩍 어루만져 보이는 것이 아닌가. 콧등을 어루만진다는 것은 저녁상을 중객용으로 차려내오라는 암시였던 것이다. 김삿갓은 그 꼴을 보는 순간 불쑥 반발심이 솟구쳐올라 자기도 모르게 초시오는 이마에 벌레가 기어가고 있사옵니다 하고 말해버렸다. 이마에 벌레가 기어간다고 말한 것은 주인 영감이 이마를 만져보게 하려는 속임수였음은 말할 것도 없었다. 주인 영감은 그런 것도 모르고 깜짝 놀라며 이마에 벌레가 방금 날아가 버렸습니다. 날벌레가 앉아 있었군요. 김삿갓은 얼른 너스레를 쳐보였다. 득보는 눈치를 채고 고개를 끄덕이며 사라져버린다. 이윽고 저녁상이 나오는데 사각 장방형 통영 자개 식탁에 온갖 산의 진리가 으리으리하게 차려지는 것이 아닌가. 김삿갓은 너무도 호합한 힘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주인 영감은 이마를 만져본 죄로 상객용 음식이 나온 것을 보고 오만상을 찌푸린다. 이저수는 그런 속사정도 모르고 참은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자네가 이제야 제법 부자 굴씨를 하게 됐네 그려. 이만했으면 먹을만하이. 잔소리 그만하고 밥이나 먹어라. 너 같은 놈을 상객 대접을 하려니 배가 아프다. 뭐야 배가 아프다고. 배가 아프거든 밥을 굶게나. 자네가 먹을 음식은 우리 두 사람이 대신 먹어줄 테니. 이저수가 연락 익사를 부려대는 바람에 김삿갓은 소리를 내 웃었다. 김삿갓은 이날처럼 호합한 음식을 먹어보기는 처음이었다. 그러나 저녁밥은 암수로 푸짐하게 얻어먹었지만은 내일 아침 조반상이 과연 어떻게 나올지가 참못 궁금하였다. 다음날 아침 주인과 김삿갓은 조반을 각상으로 먹게 되었다. 그런데 주인 영감 밥상에는 어란 자반에 닭고기가 푸짐하게 올라 있었건만 정작 김삿갓의 밥상에는 김치 깍두기에 가지나물 한 접시만이 덜렁 놓여있을 뿐이 아닌가. 저놈의 늙은이가 어제 저녁 나에게 속것이 부네. 오늘 아침에는 나를 계획적으로 걸리고 있구나. 아무리 그렇기로 손님에 대한 차별 대우가 이렇게 더 심할 수가 있을까. 김삿갓은 속으로는 어지간히 약이 올랐지만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조반을 깨끗이 먹어치웠다. 그리고 나서 주인 영감과 작별을 나누고 떠나는 길에 그 집 대문에 다음과 같은 시를 한 줄 써갈겨 놓았다. 천자가 모자를 벗은 대신 점을 하나 얻었고 내 자가 지팡이를 잃고 허리에 띠를 둘렀네. 천자가 모자를 벗고 점 하나를 얻었다 함은
개견자를 말하며 내 자가 지팡이를 잃고 허리에 띠를 둘렀다 함은 아들 자자가 분명하니 김 작가는 주인 영감을 개자식이라고 써놓은 것이다. 점잖은 체면에 차마 개자식이라고 입으로는 말할 수가 없어 시를 이용해 간접적으로 표현해 놓았던 것이다.